30년간 탄압받던 위구르족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중국의 선전포고를 날렸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 건설 현장이 연달아 폭격당했습니다. 2100조 원짜리 1대1로의 심장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680조 원짜리 사우디 프로젝트마저 올스톱, 왕세자가 경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이 쫓겨난 그 사막에 대한민국이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이 사막에 왔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리야드 왕궁 별관 3층 보안 회의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에어컨이 18도로 맞춰져 있었는데도 셔츠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왕실 경호원 2명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시선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하르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직속 미래도시개발청 기획국장입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인프라 전략을 전공하고 25년간 이 나라의 도시를 설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25년 경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이었습니다. 왕세자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은 단 2문장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30분 안에 와라. 전화가 끊겼을 때 저는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왕세자 전하가 직접 부르신다는 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기회이거나 끝장이거나.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회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인 사막 신도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총괄하고 있었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680조 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면적 17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땅 위에 인구 150만이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겁니다. 도로, 발전소, 수처리 시설, 통신망, 병원, 학교, 모든 걸 처음부터 올려야 합니다. 사우디 건국 이래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국제포럼에서 발표하신 프로젝트.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올스톱. 680조 원짜리 거대한 공사 현장이 사막 위에 방치된 채 모래바람만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킨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왕세자 전하의 측근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스크린에는 사막 신도시 현장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사진은 참혹했습니다. 크레인 47대가 멈춰 서 있었고 콘크리트 골조가 반쯤 올라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입 도로만 85km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죠.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획국장, 전하의 질문은 하나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680조짜리 프로젝트가 왜 멈췄나? 그리고 어떻게 살릴 건가? 3개월 안에 대안을 가져와라. 3개월. 68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3개월 안에 되살릴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시작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년 반 전 그날이었습니다.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 대연회장. 사우디 왕실이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1년 반 전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 연회장은 5,000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만 120개, 금빛 벽면과 대리석 바닥 사이로 12m 높이의 아치형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안쪽에는 왕실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주단이 깔려 있었고 아라비아 커피향이 연회장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건설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 그날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고량, 중국 국유건설그룹 중동 총괄 부사장. 키 180cm의 넓은 어깨, 맞춤 정장의 금태 안경. 그 사람은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니, 끌었다기보다는 빼앗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수행원 8명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서 3명, 통역 2명, 기술이사 2명, 그리고 보안요원 1명. 사우디 왕실 연회에 보안요원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천고령 부사장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내밀더니 제 손을 꽉 쥐면서 이렇게 말했죠. 파이살 국장, 비전 2030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팔꿈치를 슬쩍 건드렸죠. 압둘라 알카심 부국장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 압둘라 부국장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천 부사장 쪽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오늘 분위기 잘 맞춰. 그 말투가 걸렸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라니. 아직 공식 입찰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압둘라 부국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천고령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고 그 사람은 20분 동안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한 인프라 목록을 쏟아냈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속철도 4,200km, 동남아시아의 발전소 38기, 중앙아시아의 송유관 7,500km, 파키스탄의 도로와 항만 합쳐서 83조 원 규모. 숫자가 쏟아질 때마다 연회장에서 감탄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왕실 자문관 카림이었죠. 천 부사장, 한국 기업도 최근 중동에서 실적이 좋더군요. 바라카 원전 같은 사례도 있고 한국 쪽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순간 천고령 부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죠.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사람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하청 목록에도 없는 나라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뭘 지었습니까? 원전 몇 기.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150개 나라의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한국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사막의 모래알과 피라미드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천고령 부사장은 제 쪽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파이살 국장, 걱정 마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책임지겠습니다. 2년이면 됩니다. 사우디 역사에 남을 도시를 만들어 드리죠. 2년이면 680조 원짜리 도시를 완성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25년간 인프라를 봐온 사람의 코가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죠. 하지만 압둘라 부국장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연회가 끝나고 제가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카림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파이살. 저는 멈춰 섰습니다. 카림은 저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고량이라는 사람, 조심해. 나는 아람코에서 20년 일했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약속 지킨 사람 못 봤다. 하지만 부국장님이 이미 알아. 압둘라가 밀고 있지. 그래도 내가 알아서 플랜 B는 준비해둬. 카림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카림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는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압둘라 부국장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반계 혈족이에요. 미래도시개발청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였고 그 사람이 밀어주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통과됐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이 중국을 밀고 있다는 건 곧 왕실이 중국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죠. 거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한 달 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중국 국유건설그룹과의 1차 계약 규모는 180조 원. 전체 680조 원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분이었습니다. 서명식은 왕궁에서 열렸고 천고령 부사장은 금색 만년필로 서명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이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물어뜯은 사자 같았죠. 저는 그 옆에 서서 배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천고령 부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파이살 국장, 편하게 쉬십시오. 현장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보고서만 쓰면 됩니다.
그 손이 제 어깨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갔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뱀의 혀가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계약 후 6개월.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380km 떨어진 사막. 그곳이 신도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건설 인력 5,800명이 전세기 18편에 나눠 타고 들어왔고 중장비 320대가 제다 항구를 통해 하유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장관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크레인 47대가 솟아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하루에 400번씩 오갔죠. 청고령 부사장은 매주 영상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에는 항상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려 있었고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현장과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계약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헬기에서 내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콘크리트 골조 8개 동이 올라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철근 간격이 설계도와 달랐습니다. 설계도에는 15cm 간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3cm 넘게 벌어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현장 감독관을 불렀습니다. 이 철근 간격이 왜 이렇습니까? 중국인 감독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재 수급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장 판단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장 판단이라고요? 680조 원짜리 왕세자 프로젝트의 구조물 철근 간격을 현장 판단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펴고 현장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공사에 사용된 말뚝의 깊이가 설계 대비 30%나 얕았습니다. 사막 집안은 모래층 아래 안반까지 뚫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중간에 멈춘 거죠. 배수 시스템은 더 심각했습니다. 설계에는 사중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중 처리만 된 구간이 전체의 40%가 넘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은 1년에 한두 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때 배수가 안 되면 지하 인프라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달에 터졌습니다. 계약 5개월째.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 건설 현장을 겨냥한 테러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아 중국인 노동자 머리 위로 떨어뜨린 사건. 그 직후 무장 세력이 침입해 10명 넘게 사망한 사건. 그리고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우리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20명, 30명씩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아침에 인원 점검하면 전날보다 수십 명이 줄어 있었어요. 제가 현장 소장에게 따졌습니다. 왜 인원이 줄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순환 교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주 후 중국 본사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글로벌 안보 리스크 재평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 말은 근사했지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중국 건설 인력을 빼겠다는 거예요. 5,800명이던 현장 인력이 한 달 만에 2,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겁니다. 크레인 47대 중 가동되는 건 11대뿐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하루 400회에서 90회로 줄었고 그마저도 품질 관리 인력이 빠져서 검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청고령 부사장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청고령 부사장은 놀랍게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국장, 걱정 마십시오.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2주 안에 충원하겠습니다. 2주요? 지금 현장 가동률이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150개국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정도 변수는 항상 있어요. 변수가 아니라 인원이 절반 넘게 빠졌다고요. 국장, 목소리를 낮추시죠. 그 순간 청고령 부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이 화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에서 빠지면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0조 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중국 말고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인력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6개월째. 현장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새벽 3시에 울린 제 전화.
현장 안전관리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7구역 지하 배수터널이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상자는 사우디 근로자 14명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옷을 입고 헬기를 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저는 온몸에서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터널 입구에서 구조대원들이 삽과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먼지 사이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사우디 근로자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달려오고 있었죠. 14명 중 11명은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3명은 중상이었고 1명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사고가 왜 난 건지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4개월째에 발견했던 바로 그 문제. 배수 시스템의 방수 처리가 이중으로만 되어 있었던 구간이 사막 야간 냉각으로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모래가 밀려 들어오면서 터널이 붕괴된 겁니다. 설계대로 사중 방수 처리를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비용을 아끼려고 방수층 2개를 빼먹은 대가가 사람의 목숨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고량 부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방수 처리를 빼먹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고량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파이살 국장, 현장에서는 항상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사고 후 대처예요. 우리가 보상금을 충분히 책정하겠습니다. 보상금. 14명이 묻혔는데 보상금이라니.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무너진 터널 위에 내려앉는 걸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지만 압둘라 부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돌아온 답은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보고서는 내가 처리한다. 내가 건드릴 일이 아니야. 부국장님, 방수 처리 미시공이 원인입니다.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압둘라 부국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파이살, 한 가지만 물어보자. 지금 중국을 빼면 이 프로젝트를 누가 맡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조용히 해. 사고 보고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집안 치마로 올린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도 나도 끝이야. 그 말에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중국 본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중동 지역 안보 리스크 상향 조정에 따라 사우디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 인력을 최소 운영 인원으로 축소합니다. 5,800명이던 인력이 최종적으로 780명까지 줄었습니다. 780명으로 680조 원짜리 도시를 짓겠다고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보안 비용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남은 중국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야 했는데 그 비용만 연간 2,400억 원이 청구됐습니다. 거기에 납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 품질하자 보수 비용, 안전사고 보상금까지 추가 비용을 합산하니 8조 원이 넘었습니다. 180조 원짜리 1단계 계약에서 8조 원이 추가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올스톱. 680조 원짜리 사우디 왕세자의 꿈이 사막 위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왕세자 전화 귀에 들어갔고 그날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30분 안에 와라. 왕궁 회의실에서 비서실장이 말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3개월 안에 대안을 가져와라.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안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18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간에 인수할 수 있는 건설사가 지구상에 있기나 한 건지. 그때까지 저는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안은 이미 있었다는 것을. 50년 전부터 이 사막 위에서 묵묵히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왕궁에서 나온 뒤 저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전 세계 건설사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18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간에 인수할 재정 능력. 둘째, 사막 환경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시공한 실적. 셋째, 현재 중동에서 보안 리스크 없이 운영 가능한 인력 기반. 미국 벡텔.
재정 능력은 되지만 중동 대형 시공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건설사 특유의 관리 비용 구조가 사우디 예산안과 맞지 않았죠. 프랑스 빈치, 유럽 최대 건설사이긴 한데 이들의 중동 경험은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수준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통째로 올려본 적은 없었어요. 일본 다이세이 건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일본 건설사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본사 승인만 3개월에서 6개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인데 계약 검토만 하다가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독일, 스페인, 호주. 전부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리스트에서 이름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우고 세 번째 날 새벽,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리는 그 정막 속에서 문득 카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직접 가봐라. 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 건설사를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고령의 하청 목록에도 없는 나라라는 말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 한국은 가전제품 잘 만드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인프라, 도시 건설. 그런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설사를 지운 빈 리스트 위에 저는 연필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Korea. 물음표를 붙인 건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카림에게 전화했습니다. 카림, 바라카 원전 시차를 주선해 줄 수 있나? 전화기 너머에서 카림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의 말을 들은 거니까요.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해 둘게. 아부다비까지 2시간이면 된다. 다음 날 저는 리야드를 떠나 아부다비로 향했습니다. UAE 수도에서 서쪽으로 270km. 페르시아만 해안을 따라 달리면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바라카 원전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으로 바라카 원전 기본 자료를 훑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원전건설사가 시공한 원전 사기,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자로 모델.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원전 사기가 UAE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기의 4분의 1을요. 그것도 상업 운전 시작한 지 채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차가 원전 부지 입구에 멈췄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막 위에 4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 솟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돔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사막 위에 내려앉은 우주기지 같았습니다. 시설 책임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UAE 에너지부 소속 엔지니어인데 놀랍게도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해보셨습니까? 아직이시라면 오늘 놀라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뭘 놀라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원전 내부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돈이었습니다. 중국 현장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현장은 늘 어수선했거든요.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중장비가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안전모를 안 쓴 근로자가 돌아다니고 바라카는 달랐습니다. 복도 하나하나가 수술실처럼 깨끗했고 배관과 전선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수백 개의 항목이 빼곡했고 각 항목마다 서명과 날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공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온도, 습도, 바람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기준치를 0.5도라도 벗어나면 타설을 중단하고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죠. 0.5도요? 네. 사막이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30도 넘게 벌어지거든요. 그 변수를 전부 계산에 넣어서 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건설사와 비교해봤는데 이 수준의 품질 관리는 한국밖에 못합니다. 제어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화면 수백 개가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무사고 연속 가동 일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저는 시설 책임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기 모두 상업 운전 이후 중대 사고 제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원자력 발전소 사기를 무사고로 돌리고 있다. 그것도 나라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책임지면서 시찰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사막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4개의 하얀 돔이 금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하청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외건설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숫자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돌파.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 체코 원전 수주 28조 원. 한 해 해외건설 수주만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중동 지역 수주가 전체의 절반 이상. 이 작은 나라가 이만큼의 실적을 쌓고 있었다니. 저는 그날 밤 아부다비 호텔에서 한국 건설사 5곳의 포트폴리오를 밤새 분석했습니다. 새벽 4시에 커피 3잔째를 마시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천고량이 틀렸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150개국에 돈을 뿌리며 양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품질과 기술로 조용히 세계 정상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실적 너머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그걸 보려면 직접 한국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9시간의 비행. 사우디의 갈색 사막이 서서히 사라지고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다시 초록색 산이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빠르다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린 시간이 8분. 사우디 국제공항에서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2시간 10분. 열차 안에서 저는 또 놀랐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터널과 다리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산 사이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다리가 놓여 있고 터널이 뚫려 있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좁고 험한 땅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만든 걸까? 울산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미리 연락해둔 한국건설사 관계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를 보기 전에 먼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한국 대형 건설사의 중동사업부 현장 소장. 나이 54세. 중동 현장 경력 28년.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김 소장은 이미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굵은 팔뚝, 그리고 안전모를 벗자마자 드러난 짧은 머리카락 위에 하얀 소금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막 소금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서만 나는 흔적이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사막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소장, 18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간에 인수할 수 있습니까? 현장은 24% 진행 상태이고 품질 하자가 다수 발견된 상태입니다. 김 소장은 제 얼굴을 5초쯤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도면과 시공 기록을 보여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3개월이면 현장 실사, 재설계, 인력 투입 계획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건설사들은 3개월, 불가능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가능하다는 겁니까? 김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회사가 바라카 원전 1호기를 건설할 때 최초 공기가 54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0개월 만에 끝냈죠. 사막 한가운데서 원자력 발전소를 예정보다 빨리 지은 건설사가 세계에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몇 곳입니까? 우리뿐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만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가 이어지면서 김 소장은 태블릿으로 그동안의 중동 시공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카타르 LNG 플랜트, 사우디 정유시설, UAE 해수담수화 플랜트, 쿠웨이트 석유화학 단지, 프로젝트마다 납기 준수율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숫자를 보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97%, 중동 프로젝트 납기 준수율 97%, 중국 건설사의 중동 납기 준수율이 보통 62%인 걸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수치가 가능합니까?
김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막은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50도 폭염, 모래폭풍, 밤낮 기온차 35도. 이 환경에서 공기를 맞추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각오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사우디에서 일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아버지는 아마 국장님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사셨을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 간 건 26살 때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청년이 건설 기술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거죠. 영어 한마디 못하고 여권도 처음 만들어봤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했대요. 그것도 전세기가 아니라 일반 항공편으로. 짐이라곤 가방 하나, 안에 속옷 몇 벌하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한 통이 전부였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사우디 사막에 내려서 처음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모래밖에 없었대요. 끝이 안 보이는 모래. 숙소라고 들어간 곳은 컨테이너 박스였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한낮에 컨테이너 안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아흐메드 알하르비는 석유부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파이살, 내가 현장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봤다.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인도인.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뜨거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어. 어린 시절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추억담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불었어. 시야가 1m도 안 되는 폭풍이었지. 모든 나라 근로자들이 숙소로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만 현장에 남아있더라. 방금 타설한 콘크리트 위에 방수포를 덮고 있었어. 모래가 콘크리트에 섞이면 강도가 떨어지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 몸보다 콘크리트를 먼저 지키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때 한국 현장 반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냐? 들어가라. 한국 반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 지키면 내일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맞으면서 콘크리트를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파이살, 기억해라. 그 사람들의 나라 이름을. 코리아. 언젠가 그 나라가 대단한 일을 할 거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40년 넘게요. 그런데 지금 울산의 이 회의실에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3년을 일하고 돌아오셨을 때 가져온 건 딱 2가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하고 사우디 사막에서 주운 조개 화석 하나. 조개 화석이요? 네. 사막이 원래 바다였다는 증거죠. 아버지는 그 화석을 거실 선반에 올려놓고 평생 간직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김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번 돈으로 저를 대학 보내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엔지니어가 됐고 아버지와 같은 사막에 서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 때는 삽으로 도로를 깔았지만 제가 간 사막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올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우디 남자가 외국인 앞에서 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라왔습니다. 50년 전 아버지의 사막에서 맨손으로 도로를 깔았던 26살 한국 청년. 그 청년의 아들이 지금 같은 사막에서 원전을 짓고 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회의가 끝나고 김 소장이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안내해줬습니다.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 LNG, 운반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길이 300m가 넘는 배가 뼈대를 드러낸 채 서 있었는데 그 위로 수백 명의 용접공이 불꽃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는 모습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 배 한 척 가격이 약 3,500억 원입니다. 이 조선소에서 한 해에 40척 넘게 만듭니다. 3,500억 원짜리를 40척. 한 곳에서, 전 세계에서 이 크기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한국에 3곳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조선소 위쪽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시에 7척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고 크레인 12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쇳소리, 용접소리, 크레인 모터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사막에서도 짓고 바다에서도 짓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삽 하나 들고 사우디에 갔던 나라가 지금은 원전과 LNG선과 스마트시티를 짓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신도시 프로젝트 대한 파트너 검토 보고서, 72페이지짜리 보고서, 바라카 원전 실적, 해외 건설 수주 데이터, 납기 준수율, 품질 관리 시스템, 중동 경험, 그리고 비용 비교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압둘라 부국장에게 올려서 왕세자 전하께 보고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하게도요. 리야드로 돌아온 날 오후, 저는 보고서를 들고 압둘라 부국장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압둘라 부국장이 쓰는 우드향이 아닌 다른 향수.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향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72페이지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건설사를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시찰, 현장 방문, 실적 분석까지 마쳤고 모든 항목에서 프로젝트 인수 역량이 확인됐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파이살. 네. 이거 누가 시켰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대안을 찾으라 하셔서. 내가 대안을 찾으라고 했나? 전하께서 나한테 지시하셨고 내가 지시한 건 중국 쪽과 재협상하라는 거였지. 한국을 검토하라고 한 적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중국은 이미. 중국이 뭐. 인력을 줄였으면 다시 늘리면 되지. 천 부사장과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 2주 안에 인력 재투입 방안이 나온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4명이 매몰되고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인력이 780명까지 줄었는데 다시 중국과 하겠다고요? 부국장님. 이건 재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건설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보안 리스크, 품질 하자, 납기 지연, 전부 동시에 터지고 있는데. 파이살. 압둘라 부국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밑에서 15년 일했지. 그동안 내가 시킨 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지금 제멋대로 한국을 검토하고 보고서까지 써와? 이건 월권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은 보고서를 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가 보관한다. 왕세자 전하께는 중국과 재협상 중으로 보고할 거야. 내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혼선을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압둘라 부국장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국 쪽과 접촉한 거 오늘부로 끊어. 다시 연락하면 내 자리 보장 못한다. 저는 부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맞춤 정장, 금태 안경. 천고령 부사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왜? 미래도시개발청 건물에 중국 건설사 부사장이 왜 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순간 아까 부국장실에서 맡았던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천고령 부사장의 향수였습니다. 제가 부국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고령이 그 방에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압둘라 부국장과 천고령 부사장이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공식 일정에 없는 비밀 회동.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압둘라 부국장이 그렇게 중국을 밀어주는지, 왜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는지, 왜 한국 검토를 그토록 막으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압둘라 부국장 말대로 립 닫고 중국과 재협상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 자리나 지킬까? 그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25년 경력, 가족, 아이들 학비,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길. 하지만 눈을 감으면 울산의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용접 불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그 장면. 그리고 김정우 소장의 얼굴. 아버지도 사우디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그리고 무너진 배수터널에서 끌려 나온 사우디 근로자 14명의 얼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입을 닫으면 680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중국의 손에서 계속 썩어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은 사고가 나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왕세자 전하의 꿈은 사막의 모래 밑에 묻히겠죠. 저는 새벽 2시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복사본이 있었거든요. 압둘라 부국장에게 준 건 출력본이었고, 원본 파일은 제 개인 드라이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을 건너뛰고 왕세자 전하께 직접 보고하려면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왜 대안인지를 넘어서 중국이 왜 안 되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압둘라 부국장이 왜 중국을 밀고 있는지도. 저는 그날부터 혼자만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붕괴. 혼자만의 전쟁은 외로웠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의 감시가 시작됐거든요. 제 사무실 출입 기록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외부 미팅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노골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면서 밤에는 중국 현장의 시공 기록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제출한 시공 보고서와 실제 현장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구역 기초공사 보고서에는 말뚝 관입 깊이 28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에는 19m로 되어 있었죠. 9m 차이. 사막 집안에서 9m는 안반에 닿느냐, 모래층에 머무느냐의 차이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수년 안에 집안 침하가 시작될 수 있는 치명적인 차이죠. 이런 불일치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3구역, 5구역, 7구역, 12구역.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23곳에서 데이터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23곳.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설계 기준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제가 독립검사 기관에 의뢰한 샘플 테스트 결과는 기준치의 78%에 불과했습니다. 78%짜리 콘크리트로 사막 위에 도시를 올리겠다고요. 5년, 10년이 지나면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15년이 지나면 붕괴 위험이 생깁니다. 150만 명이 살 도시의 건물이요. 저는 이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고 별도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누가 제 노트북을 가져가더라도 증거가 남도록. 그리고 그 와중에 현장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9구역 전력 케이블 터널이었습니다. 시공 중 천장 콘크리트가 방리되면서 작업 중이던 전기 기술자 4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리야드 킹 파이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도 명확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막에서는 콘크리트를 부은 뒤 최소 72시간 동안 수분을 유지하면서 양생해야 합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기 때문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거든요. 양생이 부족하면 콘크리트 표면이 갈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통째로 떨어져 나옵니다. 중국 현장에서는 이 양생 기간을 48시간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요. 72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인 대가가 사람의 머리 위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에게 가지 않고 직접 중국 현장 소장을 불러 따졌습니다. 양생 기간을 왜 줄였습니까? 중국 현장 소장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72시간 지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현장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49시간 만에 다음 공정에 들어갔어요. 현장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본사 지시입니다.
본사 지시, 청고령 부사장 지시란 말입니까? 현장 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23건, 말뚝 깊이 미달 23곳, 콘크리트 강도 미달 78%, 방수 처리 미시공 40% 이상, 양생 기간 단축, 안전사고 2건, 부상자 총 18명, 그리고 한 가지 더, 압둘라 부국장과 천고령 부사장의 비밀 회동. 직접적인 금전 수수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압둘라 부국장의 런던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거든요. 공개된 자산 신고 내역과 비교하면 신고되지 않은 부동산이 2건 있었습니다. 런던 메이페어 지역 아파트와 첼시 타운하우스. 합산 시가만 약 180억 원. 부국장 봉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부동산들의 매입 시기가 중국 건설사와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된 시점 직후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맞아 떨어졌죠. 증거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 왕세자 전하께 직접 가느냐, 아니면 입을 다무느냐. 직접 가면 2가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왕세자 전하가 받아들이면 프로젝트가 살아나고, 거부하면 제 경력이 끝납니다. 압둘라 부국장은 왕실 반계 혈족이에요. 그 사람을 건드린다는 건 왕실의 한쪽을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잘못되면 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막 한가운데 서서 안전모를 쓰고 있는 사진. 뒤에 한국 근로자들이 보입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50도 사막에서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옳은 일을 해라. 결과는 알라께서 정하신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카림에게 전화했습니다. 카림, 왕세자 전하 비서실장에게 면담을 주선해 줄 수 있나? 전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파이살. 전부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살리려면 전하께 직접 보고 드려야 해. 그리고 압둘라 부국장을 건너뛰어야 해. 또 3초간 침묵. 알았어. 하지만 파이살, 이거 한번 시작하면 뒤로 못 돌아간다.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좋아. 내일 아침까지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카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비서실장 면담 확정. 내일 오후 2시. 왕궁 서관 접견실. 비서실장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내용을 검토한 뒤 왕세자 전화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 그 30분 안에 비서실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보고서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구성은 이랬습니다. 첫째, 중국 현장의 실태. 데이터 조작, 품질하자, 안전사고. 둘째, 중국을 계속 쓸 경우의 리스크. 추가 비용, 추가 사고 가능성, 왕세자 전하 체면 손상. 셋째, 대안으로서의 한국. 바라카 원전 실적, 납기 준수율, 기술력. 넷째, 한국 vs 중국 완전 비교. 네 번째 섹션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항목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로. 납기 준수율. 한국 97% 대 중국 62%. 품질하자 발생률. 한국 0.3% 대 중국 4.7%. 중동 대형 프로젝트 경험. 한국 누적 1조 달러 약 1,500조 원 대 중국 중동 지역만 약 320조 원. 하지만 중국의 320조 원 중 상당수가 도로와 항만 같은 단순 시공이었고, 한국의 1,500조 원에는 원전, LNG 플랜트, 석유화학 단지 같은 고난도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실적. 한국은 바라카 사기로 UAE 전력 25% 담당, 체코 원전 28조 원 수주, 사우디와 같은 위도대의 사막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유일한 국가. 보안 리스크. 한국 건설사는 중동에서 테러 표적이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3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건설 현장 테러만 17건. 비용. 중국이 표면상으로는 저렴하지만 보안비 연간 2,400억 원, 품질하자 보수 3,200억 원, 납기 지연 위약금 누적 1조 8천억 원을 합산하면 실제 비용은 한국보다 23% 더 비쌌습니다. 이 숫자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정리했을 때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단 한 항목도 예외 없이 청고량이 한국은 하청 목록에도 없다고 했을 때 저도 은연중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레벨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전 2030의 성공은 파트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80조 원짜리 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데이터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된 건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얀 토브에 금실로 수놓은 비슈트를 걸쳤죠. 왕궁에 갈 때 입는 예복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 45분. 왕궁 서관 접견실 앞. 카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됐어. 파이살. 한 가지만 말해둘게. 비서실장은 15분 안에 핵심을 파악해. 서론 길게 말하면 바로 끊는다. 데이터부터 쏴. 알겠어. 문이 열렸습니다. 접견실에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비서실장은 60대 초반의 마른 남성이었습니다. 왕실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답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카림이 긴급하다고 했다. 30분 준다. 시작해라.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중국 현장 데이터 조작 23건. 비서실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콘크리트 강도 미달 78%. 말뚝 깊이 미달. 방수 미시공 40%. 비서실장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안전사고 2건, 부상자 18명. 사고 원인 은폐 정황. 비서실장의 입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한국 vs 중국 안전 비교. 납기, 품질, 비용, 보안, 모든 항목. 다섯 번째 슬라이드. 압둘라 부국장의 런던 부동산. 미신고 자산 180억 원. 매입 시기. 이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상관을 왕실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것도 왕실 혈족을. 비서실장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한 건가? 네. 런던 토지 등기소 공개 자료입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금전 수수의 직접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해.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과 안전사고 은폐는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현장 CCTV 기록, 독립검사 기관 테스트 결과, 시공보고서 원본과 실측, 데이터 비교 자료까지 전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줘라. 한국 vs 중국 비교. 저는 해당 슬라이드로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이 1분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살 국장, 질문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중국을 빼고 한국을 넣으면 이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나?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신합니다. 50년 전 이 나라 사막에 맨손으로 와서 도로를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삽을 들었던 손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전하께 보고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왕궁 본관 대회의실.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고령 부사장도 참석시킨다. 중국 측에도 해명 기회를 주는 거다. 양쪽 다 전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라. 직접 대결. 왕세자 전하 앞에서 청고령과 저희 직접 대결. 저는 접견실을 나오면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카림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됐나? 됐어. 다음 주 수요일이야. 잘했다, 파이살. 카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왕세자 전하 앞에서 천고량과 직접 맞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압둘라 부국장도 있을 겁니다. 뱀 두 마리를 상대로 저 혼자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이 사막 위에서 약속을 지켜온 사람들이 제 등 뒤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680조 원짜리 사우디의 미래가 왕궁 대회의실에서 결정됩니다. 수요일 아침 왕궁 본관 대회의실. 이 방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8m, 벽면 전체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에 24인용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표면은 흑단 원목이었고 위에 금으로 사우디 국장이 새겨져 있었죠. 창밖으로 리야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킹덤 타워의 꼭대기가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오른쪽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맞은편에 천고령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 수행원 3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천고령 부사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소까지 지으면서 그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10시 정각. 비서실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지시를 전달한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하신다. 중국 측 먼저 시작해라. 천고령 부사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고화질 영상, 3D 시뮬레이션, 드론 촬영 현장 영상까지 20분 동안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한 인프라를 쏟아냈습니다. 아프리카 고속철도 4,200km, 동남아 발전소 38기, 150개국에 2,100조 원. 숫자가 쏟아질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천고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전하, 사우디 신도시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며 저희 회사의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재투입 계획을 수립했으며 6개월 안에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 대안 파트너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원전 몇 기 지은 게 전부입니다. 680조 원짜리 신도시를 맡기겠습니까? 볼트 하나 납품하기도 벅찬 나라입니다. 방 안에 몇몇 수행원이 킥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압둘라 부국장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파이살 국장, 내 차례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천 부사장께서 150개국의 인프라를 깔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150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한 테러를 빨간 점으로 표시한 지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소말리아, 케냐. 빨간 점이 지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테러 및 무장 공격 17건, 사망자 42명. 그리고 이 리스크 때문에 중국이 해외 현장에 지출하는 보안 비용만 연간 약 15조 원입니다. 천고령 부사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우리 현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작 23건의 증거가 화면에 떴습니다. 시공 보고서와 실측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한 표. 말뚝 깊이. 보고서에는 28m, 실측 19m, 9m 차이입니다. 이게 한 곳이 아니라 2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콘크리트 강도. 독립검사 기관 테스트 결과 설계 기준의 78%입니다. 이 콘크리트 위에 150만 명이 살 건물을 올리겠습니까? 천고령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검사는 누가 의뢰한 겁니까? 우리 시공 기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천고령 부사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독립검사 기관이 직접 채취한 샘플입니다. 그리고 천 부사장님, 시공 기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기록을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 현장 CCTV 캡처 화면. 콘크리트 타설 후 49시간 만에 다음 공정이 시작되는 장면. 양생 기간 72시간을 49시간으로 줄인 증거입니다. 그 결과 구구역에서 천장 콘크리트가 방리되어 4명이 다쳤습니다. 천고령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현장 판단으로. 현장 판단이라고요? 현장 소장이 본사 지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천 부사장님, 본사 지시 맞습니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천고령 부사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5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vs 중국 완전 비교. 대안이 있습니다. 납기 준수율. 한국 97% 대 중국 62%. 품질 하자율. 한국 0.3% 대 중국 4.7%. 중동 대형 프로젝트 경험. 한국 누적 1,500조 원. 원전 실적. 바라카 사기. UAE 전력 25% 담당. 테러 리스크. 한국 연건. 실제 비용 비교. 한국이 23% 저렴. 숫자 하나하나가 스크린에 뜰 때마다 방 안의 시선이 천고령 부사장에게서 떠나 제 쪽으로 옮겨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파이살 국장, 한국이 중간에 인수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건가? 가능합니다. 한국건설사 현장 소장과 직접 확인했습니다. 3개월 안에 현장 실사와 재설계, 인력 투입 계획이 나옵니다. 확신하나? 제 25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사진이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사우디 남성과 그 옆에 안전모를 쓴 한국 청년들. 제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 50년 전,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맨손으로 도로를 깔았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50도 폭염 속에서 일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숙소로 들어갔지만 한국 사람들은 현장에 남아 콘크리트를 지켰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기억해라. 언젠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삽을 들었던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이제 같은 사막 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3,500억 원짜리 LNG선을 한 해에 40척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50년 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680조 원짜리 비전 2030의 미래를 맡길 파트너가 누구인지 숫자가 말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5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천고령 부사장을 봤습니다. 천 부사장, 데이터 조작건에 대해 해명하라. 천고령 부사장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것은 현장 레벨의 실수이며 본사 차원에서 실수가 23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천고령 부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압둘라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건 파이살 국장이 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면. 비서실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압둘라 부국장, 내 런던 부동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겠다. 압둘라 부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결정을 전달하겠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첫째, 중국 국유건설그룹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천고령 부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둘째, 한국건설사와 프로젝트 인수협상을 즉시 시작한다. 파이살 국장이 실무를 총괄하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셋째, 압둘라 부국장은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한다. 자산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압둘라 부국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천고령 부사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금태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천고령 부사장이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엔 분노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1년 반 전 연회장에서 한국은 하청 목록에도 없다고 웃던 그 사람의 그림자가 왕궁, 복도의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사막 신도시 현장,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건설 인력 4,200명이 이미 배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크레인 38대가 새벽 어둠 속에서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줄지어 현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현장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무사고 D-1일차, 목표 무사고 1000일. 중국 현장에는 이런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 김정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새벽인데도 안전모에 작업복 차림이었죠. 국장님, 오셨습니까? 김 소장, 현장이 달라졌군요.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소장이 데리고 간 곳은 중국이 시공하다 남겨놓은 3구역 기초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중국이 박은 말뚝을 전부 뽑아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확인하신 대로 말뚝 깊이가 19m였습니다. 안방까지 28m를 뚫어야 하는데 9m가 부족했죠. 우리는 전부 뽑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전부요? 비용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약 4,8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하면 10년 뒤에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150만 명이 살 도시에서 건물이 기울어지면 그때 드는 비용은 4,800억이 아니라 48조입니다. 4,800억을 써서 48조를 아끼겠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배수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중 방수 처리된 구간을 전부 철거하고 설계대로 사중 방수 처리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72시간이 아니라 8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사우디 사막은 낮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갑니다. 72시간이 교과서 기준이지만 이 환경에서는 80시간이 적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과서보다 더 많이 아버지가 보셨던 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기준보다 더 꼼꼼하게, 약속보다 더 많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현장 전체에 빛이 쏟아지는데 한국 근로자들이 일제히 스트레칭을 시작하더군요. 4,200명이 일렬로 서서 안전 체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막 위에서 4,200명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구독을 하신 분은 한 번 더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시니 그대로 두시면 되셔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날 저녁, 저는 리야드 외곽에 있는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묘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소박한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양이 사막을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모래가 살짝 날렸습니다. 저는 비석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에 삽을 들고 왔던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들고 돌아왔어요. 사막 위에 도시를 올리겠다고 왔습니다. 모래가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때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모래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막은 물을 금방 삼킵니다.
눈물 자국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가슴 안에 남은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사막에 왔습니다. 삽 하나, 가방 하나,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한 통을 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막 위에 도로를 깔았고 그 도로 위에 공장이 세워졌고 그 공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엔지니어가 되었고 과학자가 되었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사막 위에 원전을 세우고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고 3,500억 원짜리 배를 한 해에 40척씩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도전을 한 민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중동에서 쫓겨나는 중국과 그 자리를 꿰차는 대한민국. 여러분, 50년 전 사막에 맨손으로 갔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역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생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우리 대표님들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코리아 소울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